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나전칠기 박물관이 사실상 등록이 안 된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박물관계에서는 유물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는데 이 손혜원 의원의 나전칠기 박물관에서는 작품들을 판매까지 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 새로운 의혹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목포 그 거리에 수십 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 그런데 손혜원 의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보러 다녔던 최 씨 부부도 10건이 넘는 부동산과 땅을 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손과 부동산 둘러본 60대 17건 매입 드러나 남편, 아들, 언니, 남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그리고 땅을 사들였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을 사들이던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주변인의 명의로 집과 땅을 사는 그 방식 또한 절묘하게, 미묘하게, 묘하게 닮았습니다. 이 60대의 큰손과 손 의원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나전칠기 박물관은 미등록 시설. 손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나전칠기 박물관. 그간 손 의원은 논란의 행위는 모두 공공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항변을 해왔는데 정작 그 박물관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군다나 박물관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작품들을 판매까지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등록 박물관은 전시 유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야당에선 손 의원의 나전칠기 박물관이 사실상 판매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손혜원 의원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피우진 보훈처장을 의원실로 불러서 만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선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도 확인됐습니다. 야당에선 명백한 부정청탁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고 손 의원 본인은 부친과 관련한 압력은 없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의혹들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하나씩 따져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새 광화문 광장 계획을 발표했는데 논란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광화문 광장 중심에서 옮기고 그 자리에 촛불을 형상화해서 새겨넣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반발은 거셌고 박 시장은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 발 뺐습니다. 그런데 확정안도 아닌 계획을 그럼 왜 발표했느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열기가 뜨겁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대구에 갔는데 대여 투쟁력이 약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통진당을 해산한 사람이 누구냐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군 면제 의혹, 국정농단에 대한 연대 책임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핫플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의원실로 판사를 불러서 재판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윤리특위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리특위는 국회의 비윤리적 행위를 감독해서 징계를 내리는 특별위원회입니다. 본인의 비위 의혹을 본인이 셀프로 심사할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베테랑 여기자 채널A의 박소연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과 함께 오늘 탑뉴스로 돌직구쇼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선정한 오늘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광화문 세종대왕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님을 중심에서 옮기고 그 자리에 촛불을 새겨놓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로운 광화문 광장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게 논란입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방금 광화문 광장을 광화문 세종광장이라고 잘못 말할 정도로 광화문 광장의 핵심은 바로 우리 세종대왕님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 동상이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이 계획에 따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저쪽 차선 한쪽 차선은 없앱니다. 광장을 넓히고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중심에서 외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그 자리에는 촛불 시위를 형상화한 모양을 바닥에 새겨 넣겠다는 이 계획이 새롭게 서울시에서 조성한 공모를 통해 당선된 선택한 계획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광화문 광장을 새롭게 바꾸겠다라는 계획을 서울시가 세웠고 새로운 디자이너들한테 새로운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 대한 계획을 공모에 붙였습니다. 거기서 1등으로 당선된 계획에 따르면 이렇게 지상에는 노천 카페들이 들어섭니다.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고 인도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넓혀지고 차들은 한쪽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차선은 좁아지겠죠. 대신에 저 광장에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는데 동상을 2개 옮기고 촛불을 형상화한 것을 새겨넣겠다라고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시민들의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안 옮겼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광화문 하면 주로 이 동상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동상이 없으면 좀 허전할 것 같아요. 이 세종대왕 상하고 이순신 장군 상이 광화문 광장의 랜드마크 같은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사진들 많이 찍고 하는데 외교부 공원을 옮기면 딱 왔을 때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의미가 좀 더 사라질 것 같아요. 이 새로운 계획의 대표 설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시죠. 광장 중심은 역사의 축으로 비워두고 영웅들은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자는 의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소영 기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어제 당선작을 공개했는데 갑자기 왜 공개한 거고 동상들은 왜 옮기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화문의 프로젝트는 그전부터 계속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광화문 광장을 좀 더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 것인가라는 프로젝트로 계속 추진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꾸밀 것인지 공모를 했고 공모한 결과 지금 이런 작품들이 지금 선발이 돼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 같은 경우에 선정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순신 장군 상과 세종대왕 상이 옆으로 한쪽으로 빠지게 되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차선이 이제 10차선에서 6차선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쉽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시민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순신 장군과 장군 상과 세종대왕 상을 한쪽으로 치우는 것에 대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빼고 거기에 이제 촛불 혁명을 상징하는 다양한 문양들을 바닥에 새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들이 아까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거 들으셨다시피 여기는 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죠.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저희도 이제 회사 앞이다 보니까 밥 먹으러 갈 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게 돼요. 네. 이제 길을 건너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 이순신 장군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상이 보이고요. 그 뒤에 광화문이 이렇게 보여요. 거길 보면 이렇게 한 번에 쫙 이렇게 보이는 광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역사로서의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도 느껴지거든요. 우리 역사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셨다는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공간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 두 분의 상을 치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물론 제가 촛불 혁명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 촛불의 과연 이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곳이 과연
그 두 분을 치움으로써 얻는 그런 의미보다 더 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광화문, 경복궁, 창덕궁이 다 모여 있잖아요. 예. 이 모여 있는 이곳에 과연 이순신 상과 세종대왕 상이 더 어울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박수현 차장이 취재한 것처럼 여러 가지 아쉬움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 한 발을 뺐습니다. 박 시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워낙 그 시민들의 관심이 정말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설계자, 당선자의 의견대로 될 일도 아니고 또 심사위원들이 논의하는 것도 결정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연말까지 공론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도 함께 존중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궁금한 게 결국 확정안도 아닌데 박 시장이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광화문 광장이 서울시 소유죠. 그런데 서울시장이 결정한 대로 광화문 광장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정부와 뭐 국토부와 국민들의 의견과 이런 여론 수렴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광화문 광장에 대한 얘기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안에 지하에 대한 지하 공간에 대한 설계 그리고 GTX에서의 광화문역까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최종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혼자 발표한다 해서 이 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거고요. 교통에 관한 문제도 지금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의 공모전에 당선된 최종안을 발표한 겁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국민들이 바라보게 되는 시선을 바탕으로 여론들을 좀 수렴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광화문 광장이 정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소영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매일같이 광화문 광장을 오게 되니까 늘 지나다니고 주말에는 아이들 손을 잡고 교보문고를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 넓은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가 않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차량도 통제되고. 저 공간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넓은 광장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더 많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집회 공간, 더 많은 시위의 공간으로 혹시나 애당초의 계획들이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세종대왕님 세수하고 계신데 깜짝 놀라시겠어요. 두 영웅들은 옆으로 좀 비껴나도록 보면서 시민들을 바라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진짜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매일 시위를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광경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싶고요. 이 모습들이 결국은 관철되는 걸 2021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202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고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권에 이제 재수를 하게 되는 셈이지 않습니까? 서울역 고가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고가 이름이 서울로 7017입니다. 70년에 지어진 서울 고가를 2017년에 다시 복원한다 그래서 그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2017년 5월 달에 첫 삽을 실제로 모든 것들이 발표가 돼서 준공을 완료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리게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선거 조금 일찍 치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 많은 이 시민들로부터 성과를 받지 못했던 것을 혹시 이번 광화문 광장 계획을 통해서 다시 대권 재수에 대한 발판을 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반 대중들의 추측도 있는 만큼 여러모로 깊은 고민들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아니 물론 이제 두 분의 우려는 우려지만 김영주 의원님 그 계획을 보면 좋은 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시청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4km 정도 되는 게 지하 터널로 쭉 지하 보도로 연결돼 있어 비 오거나 눈이 와도 시민들이 비 맞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도를 줄여서 미세먼지 문제도 좀 줄이고 테라스를 설치해서 마치 유럽이나 파리처럼 사람들이 노천에서 좀 뭐 먹고 마시고도 할 수 있게 뭐 좋은 것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긴 해요. 계획 안에 보니까. 실제로 원래의 뜻은 이제 구도심이 걸을 수 있는 도시로 가겠다. 이제 그런 것이 핵심이었고 그러면 교통 정체를 감수하고라도 좀 차선을 줄여서 걷기도 돈 어떤 그런 도시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 이제 파주 운정으로 오는 GTX 선이 같이 끼어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박 시장 마음대로 못하는 거다. 예, 그다음에 성효상 그 위원장 얘기로도 이순신 장군의 문제는 없다. 다만 세종대왕 위치가 너무 중간에 있고 크다. 그런 부분은 고려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어떤 이해
또 혹은 어떤 주장으로서 다시 좀 재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시장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뉴스를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손혜원 의원은 그동안 이 목포 건물과 땅을 구매했던 것과 관련해서 나전치기 박물관을 목포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공공적인 목적이었다라고 항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손혜원이 보유하고 있는 나전칠기 박물관은 정작 등록도 되지 않은 박물관인 것으로,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저희가 나눠볼 텐데요. 어제 탈당을 한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빙상계의 미투를 지적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아니군요. 저는 마포 의뢰 무소속 손혜원 의원입니다. 빙상계의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전명규 교수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정쟁보다는 그리고 어쨌든 심석희 선수로 다시 발화된 이 빙상계의 적폐들을 취재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비위 의혹은 차치하고 빙상계의 적폐 문제를 거론한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그런데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그 소위 권력 실세들의 오만과 불손 이런 거라고 봅니다. 나는 이게 정말 나라냐 싶어요. 그 밑에 있는 그 국회의원 부인의 절친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이 사람이 그렇게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떠들고 다니고 이러는 거를 그러고서는 목포에다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뭐 하는 겁니까? 조국 수석은 뭐래요? 그리고 민주당 당 내에서도 손혜원의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손혜원 의원이 공직자 윤리라고 생각하는 이해 충돌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 이해관계가 있는데 정책을 추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태섭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은 손혜원 의원의 공직자 윤리관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의 공직자 윤리와는 다르다. 그러자 손혜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전까지 같은 당 계셨던 분이 왜 내게 확인을 안 했냐?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방송 나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제게 사과하시길 바란다. 라고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어떻게 보면 본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빙상계의 미투, 좀 뭐랄까요? 생뚱맞아요? 어제 지금 본인은 2년 전부터 취재해왔다는 표현을 썼는데 참 능력이 다양하신 것 같아요. 목포도 살려야 되고 부친 건국공장도 챙겨야 되고 빙상계도 해야 되고 빙상계도 취재해야 되고 하여튼 어제 나와서 손혜원 의원이 저거를 이 기자회견을 주재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손혜원 의원이 목포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 국회의원들이 늘 그 중요한 거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 정론관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러면서 마치 이목을 끌은 듯한 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좀 차분하고 진정성 있게 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우선 했는데요. 보면은 그 목포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일체 대답도 안 하고 기자들의 추가 질문도 받지 않으면서 빙상계 얘기만 저렇게 하고 가시는 데서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과연 어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저께 했구나. 그러니까 당은 나가지만 탈당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어제 기자회견하면서도 빙상계 얘기만 하시고 제 얘기는 묻지 마세요 하는 게 이
손혜원 의원이 갖고 계시는 이 인지구조가 과연 일반인들의 인지구조와 같은지 인지구조가 좀 다른 것 같다. 저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당에 있는 금태섭 의원이 얘기해도 똑바로 알고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나한테 사과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니라고 하고 딱 1절 더 묻지 말고 끊어버리세요라고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쭉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당황스러운데 과연 손혜원 의원이 언제까지 저런 태도로 예. 국민들과 며칠 전까지 같은 당이었었던 그 의원들의 자꾸 험한 소리를 듣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손혜원 의원과 관련돼서 새로운 의혹들이 몇 가지 제기됐습니다. 특히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국훈장을 받기 전에 보훈처장을 의원실로 불렀다. 그 안에서 부친의 건국훈장 이야기를 나눴다. 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부친 건국훈장 받기 전 보훈처장을 부른 손혜원.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2월 초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면담을 요청했고 의원실로 보훈처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6번이나 아버지를 유공자로 신청했는데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거부됐다라고 보훈처장이 얘기를 건넸다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이 건넸다는 거예요. 그러자 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를 적극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 이번에 신청해보라 라고 나는 답변을 했다. 손 의원이 피우진 보훈처장을 만나고 바로 독립유공자 서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 방법이 논란이에요. 손혜원 의원의 오빠가 그냥 전화로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화로 신청한 사람은 손혜원 의원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보훈처는 두 사람이 만난 두 달 뒤에 내부 규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을 합니다. 광복 이후 사회주의자 활동 이력 있는 사람도 독립유공자 서원을 검토한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에 문 대통령은 손혜원 의원의 모친에게 건국훈장 애촉장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김관선 변호사님, 보훈처장을 본인의 국회의원실로 불러서 부친의 유공자 이야기를 나누고 공교롭게 그 시점 뒤에 뭔가 규정이 바뀌고 결국 선정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시점이 좀 공고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공교로운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독립유공자를 확대하고 지원을 더 넓히겠다는 건 맞아요. 그러면 만약 손혜원 의원이 이전에 계속적으로 부친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신청하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정식적으로 그때 정식적으로 신청을 해서 만약 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 선정이 됐다고 한다면 별 문제 없겠죠.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죠. 일단 보훈처장을 의원실로 부른다. 어쩌죠 잘못돼 있잖아요. 그때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를 이제 선정에 대해서 한참 논의할 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내부 규정이 만난 다음에 2개월 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광복 이후에 사회주의 활동에 이력이 있는 사람도 이제 대상으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2개월 내에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로 신청을 했는데 전화로 신청은 딱 한 명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보면 사실 뭐 독립유공자 확대 선정을 확대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절차를 딱 하고 전화로 신청해서 결국 독립유공자 선정이 됐다. 이건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 지금 손혜원 의원이 계속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칼날로 지적을 하면서 마치 보복할 듯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언론은 지적할 수 있어요. 또 손혜원 의원이 계속 검찰 수사만 의논을 합니다. 근데 물론 검찰 수사 중요해요.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게 맞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검찰은 설사 무혐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직자 윤리, 정치적 윤리, 사회주의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계속적으로 나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정서와 완전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로부터 공간을 받고 있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혜원 의원의 이 논란과 관련된 해명도 저희들이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요. 손 의원의 해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대해 문의했을 뿐 부친 보훈 심사에 대해 압력석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우진 보훈처장은요.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을 넓히던 중 일어난 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 손 의원 부친이 유공자 선정된 것은 심사 완료 이후에 알았다라고 두 사람 모두 다 해명을 했는데 김배은 박사님, 서영교 의원이 지금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죠. 서영교 의원도 판사를 의원실로 불렀다는 의혹이잖아요. 네. 손혜원 의원도 보훈처장을 의원실로 불러서 뭔가 행동이 묘하게 닮아 있네요. 그러니까 문광희 간사기 때문에 문화체육 관련된 내용으로 관련된 정부의 관계자를 불렀다면 이해가 가능한데 보훈처에 관해서는 손혜원 의원이 관련된 활동됐던 기록들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훈처장을 불렀던 건 본인 부친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정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까마귀나 자 배 떨어진다고 만나고 난 뒤에 사회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서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 규정들을 수정하게 된 것들은 결국 손혜원 의원의 모종의 압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또 추정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손혜원 의원의 이 의혹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갖고서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라고 했다가 이게 의혹이 너무 일파만파되니까 특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화체육관광위뿐만 아니라 이 보훈처까지 하게 되면은 국회에 열어야 될 상임위가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한 4-5개 상임위가 당첨이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더 이상 상임위를 열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정부의 관계자들도 포함이 돼 있지만 정부의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들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진실 규명을 위해서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도 나는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피력하려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왜 아닌지를 설명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국민적 입장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사실이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게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나면 본인에 대한 유족, 그 아내분에게 돌아가게 되는 연금이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적은 금액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건데 과거에 이제 공산당 청년 당원으로 활동했던 이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국가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독립유공자가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국가보훈처가 제대로 선정된 것인지 국회의원이 있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분명히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오늘 새로운 의혹인데요. 손혜원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태원의 나전 7기 박물관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 나전 7기 박물관을 알아본 결과 미등록 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죠. 손혜원 나전 7기 박물관 알고 보니 미등록 박물관 5년 전에 설립한 박물관인데 이게 미등록 상태였다. 그리고 뭔가 좀 이례적인 형식이 박물관은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곳은 배를 눌러야 문을 열어주는 구조. 배를 누르면 누구세요? 누굽니다. 문을 열어주는 구조였다는. 그리고 창고 느낌의 판매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지방무형문화재 A장인의 옷칠 작품들 150에서 170만 원에 판매 중이었다. 그리고 지하에는 전시 공간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나전 7기 박물관이 미등록 시설인데 박수윤 처장, 문체부는요 박물관에서는 작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 같은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 다들 가 보셨잖아요.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작품을 팔지는 않죠. 고로청자 한 점 주세요. 그렇죠. 그러진 않죠. 박물관에 가면 기념품은 팝니다. 하지만 전시된 작품은 팔지 않죠. 갤러리와는 다릅니다. 갤러리는 가보시면 작품이 전시돼 있고요. 그 작품을 팔기도 합니다. 이게 박물관과 갤러리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나전 7기 박물관, 이 나전 7기 박물관을 목포로 옮기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지금 다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이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보니까 분위기가 좀 다른 거죠. 일단 박물관인데 배를 눌러서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전시관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전시관이 정작 지하에 있다. 네, 지하에 있고요. 1층에는 이 장인이 만드는 나전 7기 작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장인이 만드는 작품을 160에서 170만 원 선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문체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에서는 전시품을 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손혜원 의원이 박물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박물관으로 등록이 안 돼 있더라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웬만하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금도 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고 이 조건에 합당하면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손혜원 의원의 박물관은 전혀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손혜원 의원 자신이 그냥 여기가 박물관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박물관이 아니라
판매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나전칠기 박물관은 나전칠기 박물관이 아니라 나전칠기 판매점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판매점을 이전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손혜원 의원의 해명은요. 판매 공간과 구분돼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해명입니다. 박물관 내 전시 공간과 판매 공간이 엄연히 구분돼 있어서 문제가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박물관 내의 작품 판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작물 판매하는 곳은 사실상 박물관이 아니라 갤러리나 개인 컬렉션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나전칠기 박물관이 과연 공공적인 성격이냐 아니면 개인의 판매를 위한 시설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문체부 관계자의 발언이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김영주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춘풍추상이란 말이 다시 춘풍추상.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이분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은 이렇게 해도 되고, 실제로 보면 박물관이 되려고 그러면 학예사가 있어야 되고, 100종 이상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야 되고, 엄격하게 판매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판매 목적의 의도가 보여지는 160만 원, 170만 원짜리 뭐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 그런 구조, 거의 개인 갤러리와 비슷한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학예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미등록돼 있고 공공성을 그동안 굉장히 본인이 강조했는데 저 공간에서 어떻게 얼마나 큰 공공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크로스 포인트라고 하는 이 재단이 실제적으로 어떤 그 재단의 운영 방식도 공공성보다는 일부 이윤 추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하이엔드라고 하는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어떤 활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목적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면에 있어서 과연 이 말하자면 손혜원 의원의 답변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왜 김관삼 변호사님 저희 제주도 이제 놀러 가면은 제주도에도 각종 박물관이 많잖아요. 물론 상당수가 박물관으로 등록된 곳이긴 하지만 제가 가본 곳은 박물관이라고 해서 가봤어요. 김치 박물관. 그다음에 지하 2층에는 홍산 박물관이라고 해서 지나가다가 내비게이션 떠서 들어가 봤는데 이름만 박물관이고 사실 중국 관광객에게 김치 팔고 홍산 파는 데인데 거기도 벨 눌러야 열어주더라고요. 또 그 유명한 게 있죠. 성과 관련된 박물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찾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박물관 얘기를 손혜원이 해서 상당히 공공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목포의 박물관 부지를 매입을 했다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박물관 자체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박물관이 아니고 이게 정말 판매 시설이 나전칠기 판매 시설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서 대표로 있던 장인, 무형문화재인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그 판권에 대해서는 손혜원 의원이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손혜원 의원은 자기가 판권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이랄지 그런 것은 내가 공유한 바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손혜원 의원이 어떤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항상 이익 충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공익과 사익의 구분을 좀 공직자로서 의원으로서 잘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사실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뭐 부패방지법도 있고 그다음에 공직자 윤리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익과 공익에서 엄연하게 구분화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처벌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 자체는 이거 박물관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건 말로만 사적 이익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 자체가 전혀 우리들 생각과는 동떨어진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의혹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목포의 땅과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손혜원 의원과 함께 같이 부동산을 보러 다녔던 이른바 큰손 부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최 씨 부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최 씨 부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손혜원과 부동산 둘러본 큰손 부부. 이 최 씨 부부가 무려 17채를 매입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김희정 장관이 나와서 장난감집도 17채는 못 산다, 비싸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초 손혜원 의원은 문화재거리의 큰손 60대 최 씨 부부에게 나는 목포에 투자하고 싶다. 박물관도 짓고 다른 것도 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 손 의원은 큰손 최 씨 부부와 문화재거리를 건물을 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현지 마을 주민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내려올 때면 부인은 정 씨였어요. 남편은 최 씨, 최 씨 부부, 정 씨 부부와 함께 있는 모습 몇 차례 목격했다. 이곳저곳 함께 다니며 소개해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부 역시 알고 봤더니 저희 동아일보에서 취재를 해본 결과 문화재 거리의 건물과 부동산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총 건물 13채, 토지 4곳 등 17곳을 매입했다라는 겁니다. 이 주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손 의원과 도대체 저 최 씨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왜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건물을 싹쓸이했는지 알고 싶다. 이들 부부의 매입 배경이 불분명해서 이상하다. 그런가 하면 다른 주민은 처음엔 최 씨 부부가 부동산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직접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손혜원 의원과 사이가 멀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박정화 대변인. 네.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최 씨 부부, 처음에는 아마 최 씨 부부가 그 손혜원 의원과 같이 다니면서 그 소위 매물이라고 하죠. 매물이라는 거를 그 소개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작년부터 최 씨 부부와 공교롭게도 사이가 멀어진다는. 사이가 틀어졌다. 최 씨가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서 사이가 멀어졌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연유가 뭐 처음에는 최 씨 부부를 통해서 손혜원 의원이 여러 부동산 매물들을 확인하고 소개받고 했었는데 최 씨 부부가 우연치 않게 또 17채나 되는 저 매물들을 사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손혜원 의원이 여러 가지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빙상계에다가 무슨 박물관에다가 목포까지 가고 뭐 했지만은 최 씨 부부와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 목포에 대해서 이상한 목적을 갖고 뭔가 접근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오늘 동아일보를 하나 들고 왔는데 동아일보는 오늘 아침에 그 목포 시의회 시의회의 의사록을 분석을 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의원들이 땅값이 엄청 뛰고 있다. 그리고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랬더니 목포시 당국자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전체를 시가 사고 싶은데 민간에게 맡겨놓은 훼손됐기 때문에 시가 사고 싶은데 여력상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값이 워낙 많이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동아일보가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나 그 주변의 측근들이나 그다음에 이 최 씨 부부들 다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이 없고 나는 그런 목적으로 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손혜원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자꾸 잘라버리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검찰 수사에 본인이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들이 워낙 오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좀 다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엽기적인 기행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아프다는 직원이 있으면 양진호 회장이 특효약을 처방해 줬다라는 겁니다. 일단 사진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회장님 앞에서는 어디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 회장님, 눈 쪽에 좀 편두통이 있어요. 그래, 일로 와. 거머리 붙여줍니다. 저 약간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일로 와. 거머리 붙여줍니다. 10cm가 넘는 시꺼먼 거머리를 무릎에 붙이고, 회장님, 너 요즘 발목 아프지 않냐? 저 괜찮은데요? 아니야, 일로 와. 라고 발목에 거머리 붙여주고, 너는 발목과 무릎에 양쪽에 붙여야 돼. 라고 살아있는 거머리, 꿈틀꿈틀 거머리, 10cm가 넘는 거머리를 직원들이 아프다는 부위에 떡하니 붙여놓고 사진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진호 회장은 항상 이 통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꺼먼 거머리 수십 마리를 물에 담가서 살아있는 거머리를 보관하고 다녔다라는 양진호 회장 책상에 위치한 이른바 거머리통 사진까지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이 직원들은요, 양진호 회장과 억지로 웃으면서 이거야말로 미등록 불법 치료 행위 아니겠습니까? 거머리 시술 행위를 견딜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분 거머리를 붙이고 웃고 있는데 정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는 노래가 이분이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카톡방까지 있었습니다. 너희도 아프면 거머리 붙여준다 라고 하니까 직원 1,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칭송하는 단체 카톡방까지.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남직원이 정장 바지를 걸어 올리고 거머리를 붙였는데 직원 2는 얼마나 할 말이 없었으면 그냥 회장한테 웃음만 보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건 이 거머리를 붙이는 치료 행위, 특히 양진호 회장이 썼던 저 거머리가 정말로
치료 효과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거머리 치료 전문가 한의사를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이 의료용 거머리가 아니에요. 그 분주가 사람에게는 감염 원인이 됩니다. 지금 한의사는 다른 얘기예요. 네, 지금 저희 취재 기자 얘기에 따르면 저 거머리통에 그 물이 있잖아요. 그 예. 물이 시커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머리가 아까 그 상처 부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 거머리가 피를 이렇게 빨아먹죠. 빨아먹고 이 다시 통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머리가 이 마셨던 피를 다시 토해내요. 그럼 이 나쁜 피를 토해내면 다른 거머리 그걸 또 먹는 거죠.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의료용 거머리 치료법을 쓰기도 해요. 유럽에서도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료용 거머리가 따로 있고요. 반드시 한 번 쓰고 버립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 전혀 그렇지 않고 위생 상태에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넣었던 거머리를 다시 꺼내서 또 올리고 상처 부위에 또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는 아프다는 직원한테 그 거머리를 올리고 그리고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 인증샷을 찍고 그걸 카톡방에 올리면 직원들이 대단하십니다 하면 그걸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네, 그런 행위는 정말 제가 만약에 직원이라서 그런 얘기를 당하면 당장 병원으로 뛰어갈 것 같아요. 예. 아니 양진호 회장이 대통령을 꿈꿨다는 건 저희가 취재해서 드러났는데 지금 보면은 약간 뭡니까? 한의사 허준 뭐 약간 명의를 꿈꾼 겁니까? 업계 행각들이 드러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시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직원의 피를 뽑아갖고 인형을 만들어서 영혼제사 지내는. 네, 이거 영혼제사 지내는 모습들을 봤고 같이 워크숍을 갖고 생닭을 올려놓은 다음에 일본도로 내리치게 하는 행위를 시키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우리가 충격적인 건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남겼다는 거죠. 처음에 이 사실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졌던 거는 한 직원에 대한 폭행인데 이 또한 영상으로 찍어서 기념으로 남기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에게 온갖 역기행각을 시키게 되면서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면서 희열을 느꼈던 건지 예. 아니면 이걸 토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직원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또 다른 행각을 벌였던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양진호 회장으로부터 굉장히 일을 하는 내내 고통을 받았던 직원 입장에서는 지금은 양진호 회장이 구치소에 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언제 양진호 회장이 돌아올까? 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직원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이번 재판 과정이 여론에서 멀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서 또 슬그머니 양진호 회장이 큰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집행유예 등으로 나오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사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이 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채널A에서 계속 이제 양진호 회장의 숨겨진 기행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데 취재된 내용을 볼 때마다 김영주 의원님 저는 오히려 양 회장이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의 고열을 빼먹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양진호 회장의 엽기 행태야말로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단순히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를 떠나서 돈이 많기 때문에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피를 빼먹는 것이 돈이 없어서 빼먹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죠. 즐기는 거다. 최고의 유의다. 예. 가진 자들의. 이런 것이 무서운 것이죠. 너 일로 와 거머리 붙여. 뭐 그리고 이런 거. 네가 쓴 조서를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쓴 변호사를 네가 쓰라. 내가 지정해 준. 예. 이런 부분은 너희들은 나의 모든 통제 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 그리고 또 그 직원들 사이에서 공익 제보자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누가 먼저 칼집을 맞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니네들은 어쨌든 허튼 행동을 하나라도 하면 나는 살려주지 않겠다. 예. 그 머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정도의 공포를 주고 있다는 거죠. 거머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칼집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식으로 될지도 모른다는 위협 속에서 생활한다는 것이고 네가 어떤 조서 하나하나를 어떻게 쓰는 걸 내가 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압적이고 공포를 주는 행위죠. 양진호 회장이 체포되고 나서 새로운 대표가 그 회사의 대표 자리에 앉았는데 그 대표가 양진호 회장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저희가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 회장님은 한 2번 정도 되었어요. 양 회장님이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정 양 회장님 공대가 없고. 지금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구치소 안에 있는 양진호 회장이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허튼 소리 하지 마라는 입막음인 것 같은데 지금 양진호 회장 구치소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 뭐 하고 있을까? 실제로 그 회장한테, 양진호 회장한테 직원들이 만화책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은 속 편하게 만화 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만화책을 전문적으로 넣어주는 직원이 있다고 하고요. 너는 만화책만 넣어줘, 회장님한테. 네, 회장님한테 만화책 잘 골라서 재밌는 걸로. 재밌는 거 선별해서. 만화책을 전문적으로 집어넣어주는 직원이 있고요. 최근에는 사조 영웅전이라는 무협지도 본다고 합니다. 무협지도요? 네, 그렇으니까 아마 그 안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책을 많이 보긴 하는데 만화책과 무협지를 보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옥중에서도 계속 여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 말이 또 사실인 게 그 경찰 조사에서 양진호 회장의 비행을 그 폭로한 직원 2명이 강제로 퇴사를 당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옆에 있는 직원들은 아 정말 양진호 회장이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하구나라고 실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만화책 집어넣으러 갔을 때 오늘 뭐 빌려왔어? 뭐 이거 빌려왔습니다. 사조 영웅전. 그래 잘했어. 그런데 그때 그 직원의 또 2명 어떻게 할까요? 잘라. 또 이런 식의 의사과정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웹하드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화책을 전문적으로 넣는 직원이 따로 있다고요. 직원들 지켜받고 만화책 직원이라고 해서 만화책 전문적으로 집어넣는 직원이 있어요. 그 최근에는 사조영웅전 이런 거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이 취재원 내부 제보자도 그런데 사실상 양진호 회장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직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농담삼아 공익 제보자하고 저하고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칼침을 맞을까 이런 농담을 듣죠. 칼침 맞을까 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박정화 대변인. 사실은 전 재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런 엽기행각을 한 양진호 회장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회사로 돌아오지 말고 정말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그 친구를 사장으로 앉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혼인신고한 동거녀를 부사장으로 앉혀갖고 영향을 미치면서 직원들이 옳게 얘기를 못하게끔 지금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조금 있으면 재판도 진행이 되는데 저렇게 자꾸 감시를 할 수 있지 않고 직원들이 옳게 가서 재판장에 그 증언할 수 있게끔 해줘야 양진호 회장의 저 엽기행각이 다 드러날 수 있고 회사로부터 손을 다 뗄 수 있다라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저 양진호 회장 저렇게 못하게끔 검찰이나 그 구치소에서도 좀 정리를 좀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머리를 붙이는 건 정말 다시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양진호 회장의 추가적인 기행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도 돌직구쇼 수사반장 백희종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취재수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14톤의 화물차가 불법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꽝! 충돌 사고가 났는데 그 차량이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화물차주가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블랙박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지금 14톤의 화물차가 차선을 불법적으로 침범을 하는데 문제는 옆에 있었던 흰색 차량이 완전히 지금 가드라일에 부딪혀서 뒤집힌 경차죠. 가드라일에 부딪히고 완벽하게 차량이 지금 전복이 된 상황입니다. 전복된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죠. 한 바퀴 부딪히고 180도 돌아서 가드레일을 받고 경차가 아예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차가 뒤집혀지고 난 뒤에 보시죠. 저 트럭이 태연하게 계속해서 걸어만 나살려라 줄행랑을 쳤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전말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20일 부산 동서고가로 감전 IC 인근입니다. 14톤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불법 차선을 변경 중에 모닝 승용차가 추돌 뒤 그대로 도주를 했던 거예요.
모닝 승용차는 화물차 범퍼에 끼어서 15m가량 끌려가다가, 끌려간 거군요, 그게. 화물차가 워낙 힘이 세니까. 튕겨나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아예 뒤집혀졌습니다. 경찰, 동서고가로 통과한 500여 대 차량 내역을 분석해서 목격자 블랙박스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 달 만에 화물차 운전자 A씨를 무려 한 달 만에 검거를 했는데요. 경찰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처리 두려움 때문에 뒤집힌 거 알고 있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백준 팀장님, 아니 보통은 차가 저렇게 뒤집힐 정도면 아무리 사고 처리가 두렵다 하더라도 일단은 차량을 멈춰서 하고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라도 살펴보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 특가법상에 보면 현장에서 사고를 저질렀을 때 그냥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보험 처리가 되면 사실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저렇게 사고를 야기하고 부상자를 구호 조치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돼서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그런 중앙범죄로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도주를 하는 경우, 이게 지금 부산에 오후 4시 20분입니다. 작년 12월 20일. 그렇다고 하면 요즘 화물차 차주라든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이 운전자들이 상당히 음주, 이 시간이 오후 4시 20분이니까 보통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단속되는 통계를 보면요. 실제 단속해본 결과.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 도주를 하는 이유는 무면허 운전이거나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이후에 처벌을 훨씬 더 크게 받는 상황이 도래가 되거든요. 이 건도 한 달 만에 사실은 체포가 됐지만 인바디 24톤 대형 화물차, 지금 저 피해자가 32세 된 여성입니다. 모닝 그 차량인데 굉장히 가볍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혔을 때 즉각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가다가 15m랑 끌고 가서 그대로 도주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추측도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데 한 달 만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음주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고 또 면허는 있었던 걸로.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충북 남바인데 사실은 집 화물차입니다. 부산 사상경찰서 신현호 반장팀에서 조사를 참 열심히 했더라고요. 결국은 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당했지만 다행히 안전띠를 메고 있었다. 다행이에요. 예, 이게 참 제가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안전띠를 안전띠를 메고 있어서 다행히 경미한 뇌출혈로 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운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얘기대로 그냥 A씨가 사고 처리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보기에는 비상식적이라는 건데, 첫 번째, 딱 부딪히면 보통 아이쿠 보는데 이 트럭 운전사 같은 경우는 모닝이 끼어 있는데 그걸 15m가량을 계속 끌고 갔다는 거예요. 뒤집혔는데도 그냥 갔다. 한 달 만에 잡혔다. 백희종 팀장이 말했던 것처럼 뭔가 음주 혹은 어떤 다른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랬다면 증거는 안 나왔지만 지금이라도 재판 과정에서 좀 강하게 가중 처벌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여지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뺑소니 차량을 보면 이렇게 사고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접촉이랄지 그러면 범퍼끼리 부딪힌 경우에 알고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14톤과 경차잖아요. 그리고 14m는 이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 더군다나 경찰은 이제 전도가 됐지 않습니까? 전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까 백기정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호조치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보험 처리하면 그냥 공소권 없음해서 없는 걸로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사람을 잡는 데 있어서 25일 정도 걸렸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일단 그 경차의 블랙박스에 이 뺑소니 차의 번호는 찍혔는데 굉장히 희미하게 찍혔어요. 숫자가 희미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검거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차량, 목격자의 블랙박스, 그리고 한 500여 대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다 조사를 해서 결국 거의 한 달 만에 체포를 한 거죠. 굉장히 다양스럽긴 한데 이 사람 이야기는 두려워서, 사고 처리가 두려워서 그냥 갔다고 얘기하는데 이 변명이 선뜻 납득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운전한 사람이 이 차량의 차주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험 처리 안 돼서 무서워서 갔나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고.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의구심이 많다. 이 사건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내용 끝까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취재 수첩도 한번 살펴보죠. 바로 이겁니다. 끝나지 않은 가상화폐 사기극 돈스코이가 부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아니 이거 돈스코이 사기단들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활개를 치는 겁니까? 보물선 사기극 주범. 이번엔 중국집 사장님을 앞세워서 또 물음표 느낌표. 작년 10월 강남에서 가상화폐 SL코인 투자 설명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코인회사 관계자는 저희 코인은요 타 코인보다 속도가 일단 월등하게 빠릅니다. 코인 성능을 자랑하며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세요.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설명회 참석자는 그런데 대부분 60대 이상이었고 상당수가 돈스코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SL코인이라는 설명회를 주최한 단체가 보물선 투자 사기극을 벌이고 해외 도피 중인 유승진 대표가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국내 대리인을 내세워서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한 거예요. SL코인을 발행한 이 대표라는 이모 씨라는 사람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모 씨는요, 작년 8월 보물선 사태가 한창일 때 사위를 통해서 그 유승진 대표를 소개받았어요. 이모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500억 터뜨리면 저한테 15억을 주고 감방 가서 3년 살면 자기가 옥바라지 다 해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승진 대표 측에서 걸려도 돼, 깜빵 가도 돼, 내가 옥바라지 다 해주고 15억 줄게 라고 꼬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이모 씨는요, 가상화폐는 가짜와 상관없었습니다. 아무런 상관없, 30년 넘게 중국집을 운영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가상화폐보다 탕수육을 더 잘 만드는 분이에요. 짬뽕을 더 잘 만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모 씨, 저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라요. 저한테는 인간만 떼어주고 자기네들끼리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반전은 이렇게 중국집 사장님을 내세워서 급조한 회사인데도 벌써 투자금이 10억이 넘게 모였다는 거예요. 백기동 심장님, 이게 사기를 당하려면 중국집 사장님한테도 당하네요. 네, 지금 잠깐 또 언급을 드리면 김진 앵커가 이 돌직구쇼에 정말 완전히 그 핵심 멤버 역할을 하시면서 정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애드립도 있고 재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호평이 있거든요. 예. 참 지금 또 하는 말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돈스코이,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는 1905년도에 사실은 러시아 수녀남이죠. 예. 근데 여기에 금하고 금괴가 약 150조, 2천여 톤이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200톤이 들어있다. 5천여 상자. 이렇게 돼가지고 최초에 1910년도에 일본, 그 다음에 도진실업이라는 곳, 그 다음에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이 있었던 동아건설, 그리고 이제 신일기술, 해양기술, 여기서 이제 했었는데, 사실 유승진 대표가 지금 작년 7월 때 서울청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8월경에 싱가포르로 도주를 해서 지금 이 부분이 그 인터폴에도 의뢰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도주한 곳에서 사실은 중국집 사장님, 방금 짜장면이나 탕수육을 잘 만드는 분에게 SL코인 가상화폐의 대표를 맡깁니다. 이른바 바지 사장님. 네, 그렇게 해서 두 달 만에 10억이 들어와요. 예, 입금이 된 돈을 또 나눠 먹기식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집 주인 하시던 사장님, 예. SL코인 대표로 되신 분이 겁이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돈 다 없어지겠네. 그래서 4억을 인출을 해가지고 도주를 했다가 자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은 대상자들을 보면 연속해서 그런 똑같은 유사추진 행위나 사기를 당했었던 분들이 또다시 보통 50대에서 60대 후반 이런 분들이 사기를 또 당한단 말이죠. 두 달 만에 10억?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유사추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잘만 포장하면 누워서 식은 죽 먹기. 누워서 식은 죽 먹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범행을 하는데, 여기에 또 쏘가드는 분들은 그 치밀하게 역할극을 마련해가지고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인데, 정말 계속해서 쏟는 분들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생각이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 중국집 사장님이 좀 간이 작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두 달 만에 10억을 올렸으면 그냥 꼭 참고 견뎠으면 한 1, 2년 있었으면 더 많이 돈을 벌었을 텐데, 성실하게 중국집 해오던 이 분 입장에서는 10억도 큰 돈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라고 이제 결국 자수를 한 거예요. 간이 작아서기보다도 진행 과정을 보니까 이건 교도소만 가고 돈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재빠르게 판단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지 사장 하는 업종이 좀 특화되어 있어요. 바지 사장 업종이? 예. 어떤 특종이냐면 좀
만약에 걸려서 불법적인 요소를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바지 사장이 그런 업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인 PC방, 예. 도박하는 곳이죠. 예. 그다음에 또 도박 불법 사이트가 있어요. 돈을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버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걸려서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이 구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은 되지 않고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겠다. 예. 문제가 되면 절대 내가 바지 사장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실은 바지 사장 내갖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전제 조건이 항상 있어요. 뭐 한 달에 얼마 주고 문제가 됐을 때 옥바라지 해주면서 대금 거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간만 빌려줘. 그렇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근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요. 안 준다, 돈도 그렇죠. 안 준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도 뭐 도박 불법 사이트와 관련된 바지 사장이랄지 성인 PC방 관련된 바지 사장들에 대한 사건을 해봤는데 예. 일단 그 거금이 들어오지 않고 근데 만약에 뭐 진짜 약속대로요 돈 얼마 줘서 그걸 가지고 징역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도박 사이트로 돈을 벌었으면 그 다음에 2차가 또 옵니다. 어떤 거에 오냐면 바로 세금 탈루가 와요. 세금 탈루가 오기 때문에 어차피 다 다시 그렇죠. 환수된다. 그렇죠. 다 환수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겨야 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또 징역형을 또 살아야 돼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바지 사장을 부탁한 사람과 사이에 감정이 안 좋아지고 예. 나는 사실은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결국 결과는 둘 다 불행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바지 사장 제의하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얘기인데 저는 한 가지 오늘 실망스러워요. 네. 백희종 팀장님이 현역에서 은퇴를 하셔서 그런 건지 대한민국 강력계 날고 뛰는 대한민국 형사들 많은데 아니 지금 멀리 있지도 않고 싱가포르에 있는 유승진 대표가 이렇게 사기를 칠 만큼 경찰들 왜 안 잡는 겁니까? 사실 인터폴에 의뢰가 돼 있습니다. 예. 직책 수배가 또 돼 있기도 하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을 보면 해외를 도주했을 때 사법 인도 체계가 결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한국으로의 송환을 반대하면서 변호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투쟁을 해버립니다. 소위 말하면 싸우는 거죠. 나 한국 못 가. 나 그런 죄 저지르지 않았어라고 예.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법정에서 계속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싱가포르라든가 주변 나라를 계속해서 뭐 여권을 이조해가지고 들락거리는 왕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싱가포르라는 곳에서 사실 은밀하게 숨어 있으면서 인터폴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우리 한국의 수사력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에 옛날에 그 조모라고 유명한 3대 패밀리의 보스, 조폭의 보스가 필리핀의 이 한 곳에 은신해 있다가 결국은 체포가 됐는데 사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조가 잘 됩니다. 우리 코리안 데스크가 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수사력이 필리핀까지 미치기도 하죠. 1년이면 한 120만 명 정도 우리 그 관광객들이 다니고 20만 명 정도 교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백만의 국민이 있지만 치안력이 좋으면서도 사법 공조 체계에서 피의자를 인도하고 송환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잘 협조가 안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인터폴에 적극 의뢰를 해서 아마 빨리 체포를 해서 더 이상 추가 피해를 막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언제 시간 되면 백 팀장님하고 저하고 싱가포르 한번 가시죠. 그러시죠. 취재도 할 겸 잡을 겸. 네네.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되셨을지 하플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현빈과 손예진, 오세훈과 황교안, 오늘은 뭐 커플입니까? 그리고 응급실 사진, 그리고 카시트 사진.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의 하플 소개입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입니다. 배우 현빈과 손예진이 열흘 전 LA 여행설에 이어 두 번째 열애설에 등장했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빈, 손예진 목격 사진들이 다수 올라와 이 정도면 진짜 아니냐라면서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선 현재 각각 미국에서 체류 중인 두 사람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현빈 씨는 카트를 밀고 손예진 씨는 물건을 살피는 모습, 영락없는 커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번에도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간이 맞아서 동행한 것이라며 양쪽이 입을 맞춘 듯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친구 사이일 뿐이라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는 두 사람의 열애설. 누리꾼들은 그냥 둘이 연애하면 안 되느냐, 이참에 더욱더 사귀면 안 되느냐 라면서 이 열애설 부인을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두 사람이 영화를 홍보했던 그 장면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유독 마음에 맞았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먼저 대답하세요. 현빈 씨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예. 100점 만점에요. 예. 90점? 90점. 굉장히 높은 점수. 왜냐면 10점 많이 못 만났어요. 촬영할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 10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외에는 모두 다 좋았다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이 지금 장르적인 거 말고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같은 데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해요. 진짜. 네. 정말. 손예진 씨 90점 받으셨는데 몇 점 주실래요? 저는 100점. 100점? 저는 100점이에요. 무조건 100점이다. 현빈 씨니까. 저는 모니터로 연기했지만 그것도 좋았어요. 그냥 사귀시면 안 돼요? 지금 네티즌들의 마음은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네티즌들은 그냥 둘이 연애하면 안 되나, 정말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화면으로 봐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근데 두 사람은 일단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트 사진도 나왔는데도 아니다. 네, 마트에서 그냥 우연히 만나서 장만 보러 갔을 뿐 사귄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탈당은 했지만 당은 나왔지만 탈당은 아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 미국에서 이 배우 손예진 씨의 그 부모님과 현빈 씨 그리고 손예진 씨가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2차 지금 열애설이 나온 겁니다. 아무래도 둘이 이제 처음에는 각자 미국을 갔다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다가 다시 마트에 있는 사진이 나오니까 우연히 만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 다 나이가 38살이니까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죠. 동갑에 딱 결혼하기 좋은. 네, 나이도 찼고 결혼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사귀든 사귀지 않든 사귄다고 해도 이걸 바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마음은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사귀다가 잘 안 되면 좀 또 말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건 다들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 박사님 사실은 두 사람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불법이나 탄로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왔던 커플이 있죠. 송송 커플, 우리가 송혜교, 송중기 커플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해외여행에서 만난 것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니까 처음에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했는데 결국은 세계의 커플로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또 한류 스타였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지에서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현빈 그리고 지금 있게 되는 우리 손예진 커플 같은 경우도 아마 조금 뒤에 과거에 있었던 얘기처럼 이 열애의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바람이 있는 것 같고요. 82년생 동갑내기 커플로 과거에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많은 친분들을 유지했던 거로 보는데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희망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결과를 많은 대중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소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변호사님. 그 전에 그 연예인 커플 중에서 해외에서 찍힌 경우는 거의 사실이 맞더라고요. 거의 사실이 맞더라. 왜냐하면 그 해외까지 우연히 가서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뭔가 연락을 취해서 만났고, 그다음에 현빈 커플 아직 아니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이다. 되게 커플들의 로망이 뭐냐면 마트 가서 장봐 가서 요리를 같이 해 먹으면서 오손도손 하는 게 로망이에요. 역시 우리 로맨티스트 김방사. 그렇기 때문에 저건 제가 볼 때 우리가 빼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빼도 박도 못 하는데 이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사정이 있겠죠. 소위 빼박.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울리는 커플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 그 사내 커플도 처음엔 그렇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종로 3가에서 목격되는데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나중에 결혼하더라고요. 종로 3가에서 만났어도 결혼하는데 미국에서. 그렇죠? 하지만 두 분은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커플 주인공은 여기도 커플이에요. 황교안, 오세훈. 느낌은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대표 유력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어제 보수 텃밭인 영남권을 찾은 건데요. 출마 선언 전에 당의 핵심 지지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지난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첫 행선지로 TK를 찾아 대구 경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뜻을 펼친 곳이자 자신에게 제2의 고향이라고 어필했습니다.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선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일축하고 최순실에 대해선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남 도당을 찾은 오 전 시장은 당권 경쟁자를 향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황 전 총리를 향해서 정치적 역량이 검증되면 자연스럽게 우열이 가려질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 홍준표 전 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당권 출마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부산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우리 한번 포용합시다 라고 제안하자 오 전 시장은 이에 응한 뒤 대환영한다라고 덕담을 건넸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두 사람을 지켜본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떤 생각 중일까요? 마침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밥 지어놓으니 숟가락만 들고 덤비는 사람들을 보니 기가 막힌다.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의 조우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상당히 자신감 있는 행보를 보였는데 대여 투쟁력이 약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자가 누구냐? 이 답으로 대신하겠다. 방금 이렇게 말했어요. 보수의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고 그것을 실천해 왔다. 공직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계는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명확하다. 그리고 어제 또 깜짝 놀란 게 평소와 달리 굉장히 말씀이 또박또박하고 명쾌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역시 누군가 이제 말하자면 선수로 뛸 수 있는 트레이닝 코치가 있다. 선수가 붙었다. 예. 그리고 어떤 예상 질문을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훈련을 하고 나왔다는 것이 명쾌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황교안 총리나 오 전 시장도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때는 아까 우리 홍준표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에 뭐 하고 왔냐, 잘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 다 지어놓으니까 숟가락을 들고 덤비는 사람들 보니 기가 막힌다. 근데 밥을 어떤 밥이냐가 문제죠. 잘 지었느냐. 예. 밥을 짓기는 했는데 탄밥을 지어놓고 탄밥을 지었느냐. 서른 밥을 지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홍 대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냐. 예. 사실은 김영주 의원이 어제 제가 국회 축구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분이 또 선거 전략 전문가거든요. 전문가가 타이틀이 많아요. 황교안, 오세훈 지금 두 분이 강력한 라이벌인데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두 분 중에서 누가 최후에 좀 유리할 것인가? 저는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 추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오세훈 전 시장이 굉장히 유연하고 미래의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의외로 보수층에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황교안 전 총리한테 결집되는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어쨌든 보수의 한 75% 이상이 지지하시는 걸로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제 대구의 모습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초반은 황교안 말하자면 총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모양새, 갖춤 이런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높은 어떤 기준이 될 거고 오 전 시장이 그런 것을 빨리 추격해서 1, 2위 다툼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엄마들 사이에서 이게 고민이에요. 바로 어린아이들과 고속버스로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의 고민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반드시 카시트 착용을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건 이미 알고 계시죠. 현재 예고했던 2개월의 계도 기간은 끝난 상황이에요. 단속은 유예 중인 애매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부모님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이번 명절에 고속버스를 타야 하는데 카시트 들고 고속버스 타야 하냐 라면서 발만 동동 구르다 보니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착용 의무 대상 자녀가 셋이라는 한 어머니는 김병익 박사님이랑 똑같네요.
뚜벅이라 차가 없어서 평소엔 카시트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버스 타고 가는 이번 고향길이 큰 문제다. 카시트를 내가 그럼 3개를 사야 하는 거냐? 그럴 거면 차를 사겠다. 이러면서 막막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글에서는 하나같이 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특히 카시트 구매 비용이 부담스러울 뿐더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가장 걱정이라는 겁니다. 보다 못한 한 맘카페 회원은 버스 터미널에서 카시트를 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그 설 연휴에 이제 고향을 찾아갈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단속이 유예된 상황입니다. 이게 법제화, 의무화가 된 게 지난 9월이거든요. 지난해 9월부터 법제화가 됐는데 워낙 이제 어떤 계도 기간을 거쳐야 되니까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고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지금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버스비보다 더 비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대중교통을 타려면 짐이 굉장히 많아요. 애도 일단 안아야 되죠. 거기다가 애를 데리고 다니면 젖병 들어가야 되죠. 기저귀 들어가야 되죠. 물병 들어가야 되죠. 간식 들어가야 되죠. 장난감 넣어야죠. 네, 뭐 가져가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여기에 카시트까지 들고 고속버스를 타고 택시를 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들죠. 만약에 한 번이라도 말이 안 돼요, 법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걸어봤다면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오히려 아기 엄마들이 그러면 좀 대여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단속을 하기보다는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그나마 애가 한 명이라 그냥 아빠가 카시트 등에 매면 되는데 이 문제는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김병인 박사 얘기 들어보면 애가 셋인데 당장 애 셋 손 잡고 둘 안고 카시트 3개를 들 수도 없어. 사람 써야 돼. 아니 카시트를 들고 간다고 쳐요. 버스에 카시트가 장착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는 ISO픽스에 꼽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옛날 오래된 차들은 그런 게 또 있지도 않아요. 버스에 카시트를 막 들고 가고선 장착은 가능한 건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버스를 예매하고 있는 부모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카시트가 있는 좌석으로 주세요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 돼 있는 상태라면 사실은 법이 시행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건 비단 버스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집에서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셋이니까 대구 병원을 가려고 해도 혼자서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서 택시를 부릅니다. 콜택시를 불러서 오면은 아이 셋 손을 잡고 하면 일단은 기사분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럼 카시트를 들고 갈 수도 없는 거니까 당연히 어거지를 껴서 앉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게 되면은 영유아 콜택시는 왜 없는 거지? 외국 같은 경우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영유아 전문 콜택시가 오게 됐을 경우는 카시트가 다 장착이 된 채로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책이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시행이 다 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법이 따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법과 정책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전혀 따로 놀고 있는 거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현장을 나가보고 법을 만든 건지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울분을 토했는데 이게 정말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법을 만들어 놓고 통과를 시켜 놓고 단속은 안 하고 있는. 그럴 건 뭐로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책상 법안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단속 안 할 거면서 법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혹시 이런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 국회의원들 뭐 했냐 이런 욕 먹기 싫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은데 요즘에 그 단속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에 저 고속버스 타면요. 옛날에는 그 승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버스 운전기사분이 버스 끝까지 쭉 갑니다. 그러면서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 다 매세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운전 시작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카시트가 없어가지고 안 맨 아이들이 있거나 하면 곤란해지면 내리라고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결국에 법 이렇게 만들어서 탄 승객이나 운전기사나 곤란해지고 법 만든 사람은 나 법 다 만들었으니까 나 몰라라는 상황만 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국회의원들이 이게 참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국회의원 그 회관에 가면 지하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 밑에 목욕탕이 있어요. 네, 목욕탕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면 물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물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푸시를 하면 일정 정도. 한 30초 정도만 물이 나오고 안 나오는.
본인이 통과시켜놓고 왜 물을 이렇게 수도꼭지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이 왜 끊어지냐고. 항의하는. 예. 그게 이제 현재 우리 국회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처럼 지금 현재 뭐, 맘카페에서 카페트 의무화 폐지 서명도 하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을, 특히 외국은 사실 이런 사례가 없다 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차에서 매는 걸 의무화하고 지금 보급률도 3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조금 더 한 발 다시 돌아봐야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어떤 그 댓글, 엄마 댓글이 카시트가 요즘 비싸요. 50만 원, 40만 원, 80만 원, 뭐 독일 명품 100만 원만 이렇게 하는데 그 지원금이라도 주고 이런 법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참 그런 말이 신문을 울렸습니다. 네 번째 핫플입니다. 그야말로 홍역 비상입니다. 2006년 퇴치 선언을 했을 정도로 한국에선 사라진 감염병으로 여겨졌던 홍역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이어 서울, 경기도에서도 홍역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이후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홍역 확진자 수는 총 30명, 감염 의심자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확진자 중 절반이 영유아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괜찮은 건지 문의만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른들도 안전지대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걸린 영유아한테 부모님이나 의료진이 옮아서 특히 2030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홍역과 관련된 괴담까지 퍼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홍역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 오히려 홍역을 퍼뜨린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유사의학을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이야기일 뿐 명확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는 루머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방은 뭘까요? 역시 예방접종, 그리고 바깥에서 외출한 후에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기 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제가 힐링 뉴스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늘 이런 말을 여쭙는 것 같습니다. 기적은 있을까요?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힐링 뉴스 주인공입니다. 영국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장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어서 큰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의료진은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부모에게도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심장에 구멍이 뚫린 어린 아이를 병원에서 받아들고 와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태어난 지 9개월 정도. 24시간 동안 25번의 심장마비가 이 아기에게 찾아왔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은 끝에 19개월이 된 이 어린아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또래들보다 건강하게 멀쩡하게 쌩글쌩글 웃기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엄마 아빠도 잘하고 건강하게 기적처럼 살아남을 뿐더러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이름이 테오 프라이입니다. 테오 프라이의 사연을 접해든 수많은 네티즌들, 기적은 있다, 우리 가까운 곳에 기적은 있다 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